한반도 서해의 바다, 그 밑바닥에 북한이 은밀히 버린 치명적인 핵 폐기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한 이는 다름 아닌 그 작전에 직접 투입되었던 북한 핵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왜 목숨을 걸고 탈북했으며 끔찍한 진실을 묻고 숨어 살려 했을까요? 국정원조차 몰랐던 북한의 극비 프로젝트. 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김영훈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자란 제가 영변 핵시설의 핵심 연구원이 된 건 26살 때였어요. 당시 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의 기술 엘리트 중 한 명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핵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특별했죠. 다른 연구원들이 꺼려하는 고농도 핵 폐기물 처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 거예요. 영훈 동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상급자들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 7시 저는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지하 깊숙한 극비 구역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오직 특별 허가를 받은 몇 명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죠. 가이거 개수기의 딱딱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는 그 공간에서 저는 인민의 안전을 위해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한다고 믿었습니다. 김영훈 연구원, 당신의 완벽한 업무 수행 덕분에 우리의 핵무기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당 간부의 칭찬이 귀에 울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조국의 핵무기 개발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거든요.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당이 신임을 한몸에 받는 핵심 인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제가 다루고 있는 그 위험한 물질들이 언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저 수령님의 위협을 위해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매일을 보냈을 뿐입니다. 연구소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긴장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고 폐기물 저장 용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작업이었거든요. 영훈 동무 오늘도 수고했소라는 동료들의 인사를 받으며 퇴근길에 오를 때면 저는 진정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항상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영훈아,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우리 아들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더욱 벅찼죠. 서해안 고향 마을에서 올라온 신선한 해산물로 차린 저녁상을 받으며 저는 이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제 손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3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저는 핵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북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했고 누구도 감히 제 업무에 간섭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시간들이 곧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2019년 10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소에 도착한 저에게 비서가 다가왔어요. 영훈 동무 최고사령부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최고사령부라니 분명 중요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양 시내 한복판에 엄중한 경비가 둘러싼 건물에 들어서자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랐습니다. 회의실에는 얼굴도 모르는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심각했죠. 붉은 용단이 깔린 긴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김영훈 연구원, 조선의 운명이 걸린 특별한 임무를 맡겨야겠어. 간부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간 축적된 고농도 핵 폐기물을 서해에 은밀히 방류해야 하오. 이는 수령님의 직접 명령이니 절대 비밀을 보장해야 할 것이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핵 폐기물을 바다에? 그것도 서해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대학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간부님, 그런 일을 하면 바다가 오염되고 인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간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영훈 동무, 당신은 과학자가 아니라 혁명가여야 하오. 수령님 위협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영광이며 인민을 위한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모두 저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가슴속에서는 양심과 충성심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과학자로서 배운 모든 원칙과 윤리가 이 명령은 틀렸다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체제에 맞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반역적 사고요. 간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영훈 동무의 가족들, 특히 서해안에 계신 어머니까지 모두 반역자 가족이 되는 거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협하다니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간부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이 작전은 극비 중의 극비요. 당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해야 할 것이요. 조국의 미래가 당신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오.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이며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영혼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과학자로서의 양심, 인간으로서의 도덕성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연구소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랑스러운 과학자가 아니라 끔찍한 범죄의 공범자가 되어버린 거죠. 끔찍한 작전을 완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서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검은 액체, 그 독성 물질들이 바닷물과 섞이며 퍼져나가는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작업 당일 밤 저는 혼자서 그 금지된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새벽, 특수 제작된 용기에 담긴 고농도 핵폐기물을 서해안의 외진 곳으로 운반했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용기의 밸브를 열고 그 치명적인 액체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정말 조국을 위한 일일까? 하지만 그런 의문도 잠시, 저는 빨리 현장을 정리하고 돌아와야 했어요. 증거를 남겨서는 안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영훈아, 우리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겼단다. 어머니의 첫 마디부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바닷가 근처 사람들이 이상한 피부병에 걸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단순한 가려움증이더니 이제는 살갗이 짓무르고 물집이 생기고 있단다.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제가 방류한 그것 때문에? 어머니, 혹시 어머니도 그런 증상이? 나도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해. 계속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어지러워. 그리고 이상하게 기운이 없어서 자꾸 누워있게 되더구나.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병원에 가봤는데 의사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구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 말이야. 그 순간 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직접 방류한 그 치명적인 핵폐기물들이 조류를 타고 어머니가 사시는 서해안 마을까지 퍼진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위험에 빠뜨린 거였죠. 영훈아, 혹시 내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핵시설에서 일한다는 것만 알고 계셨지 구체적인 업무는 모르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예리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어떻게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걱정된다. 우리 마을만 이런 게 아니라 근처 해안 마을들도 비슷한 일이 생기고 있다더구나. 정부에서는 아무 말도 없고. 어머니의 한숨이 전화선을 통해 들려왔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국을 위한 충성이라고 믿었던 제 행위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제 손으로 어머니를 병들게 하고 마을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자책의 말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기만 했어요. 영훈아, 마을 사람 중에 벌써 3명이나 죽었단다. 모두 같은 증상이었어.
어머니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손에 피가 묻었어요.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말이에요. 어머니의 상태가 날로 악화될수록 저는 더 이상 이 체제의 일원으로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제 손에 묻은 핵폐기물의 독성이 꿈속에서 저를 괴롭혔어요. 연구소에서 일할 때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영훈동무 요즘 안색이 좋지 않네라고 걱정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탈북을 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탈북민과는 달리 제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핵기술자라는 신분 말이죠. 만약 내가 핵과학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북한에서는 반드시 나를 제거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남한에서도 나를 위험인물로 볼 수 있어.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위험한 도박이었거든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존재를 지우는 것이었어요. 연구소의 모든 기록에서 제 흔적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핵폐기물 처리 업무는 극비사항이라 공식 기록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방류 작업은 오직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일이었죠. 영훈 동무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한동안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갑작스러운 발령이나 전근이 흔한 일이었거든요. 탈북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든 건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는데 저는 진실을 말할 수도 그렇다고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평양에서 멀리 출장을 가야 해요. 한동안 연락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전화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영훈아, 몸조리 잘하고 다녀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제가 잘 다녀오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꼭 나을 거예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는 일반 주민으로 위장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저 생활이 어려워서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이런 설정으로 중국행 브로커를 접촉했습니다. 브로커와의 첫 만남에서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됐습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어요. 브로커는 제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제 손은 방사능 작업으로 인해 거칠어져 있어서 노동자로 보이기에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보이부에서 내 신분을 의심하면 어떻게 하지? 핵시설 연구원이 사라졌다는 걸 알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일 텐데. 그래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계획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김영훈은 죽었어. 이제부터 너는 그냥 평범한 탈북민이야. 핵과학자였던 과거는 영원히 잊어버려. 하지만 잊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병들게 한 그 끔찍한 기억을요. 탈북 날짜가 정해졌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영훈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무슨 일 있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통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2020년 2월 혹독한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탈출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브로커가 정해준 장소는 압록강 상류의 한적한 지점이었죠. 평양을 벗어나 국경지대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마지막 구간을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보이부에서 제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만약 잡히면 고문당하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속 장소 근처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오늘 밤 경비가 삼엄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
브로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그리고 내가 뛰라고 하면 무조건 뛰어. 압록 강변에 도착하자 저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어요. 강 건너편이 바로 중국이었죠.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 같았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자, 이제 강을 건너야 해. 얼음이 얇은 부분이 있으니 조심해서 따라와. 브로커가 앞서 걸어갔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 뒤를 따랐어요. 발밑에 얼음이 삐걱거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디 얼음이 깨지지 않기를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먼저 떠나갑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강 한복판쯤 왔을 때였어요. 거기서 갑자기 뒤에서 북한군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발각된 거였죠. 손전등 불빛이 저희를 향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탈북자다. 사격. 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제 등골에 찬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어요. 총알이 제 귀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고 계속 뛰었어요. 제발 죽지 말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브로커는 이미 중국 쪽 강변에 도착해 있었어요. 빨리 와. 더 늦으면 안 돼. 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면서 찬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는 계속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훈, 돌아와. 북한군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제 정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욱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달했을 때 저는 기진맥진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온몸이 땀과 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군들이 국경선에서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있었어요. 중국 땅까지는 넘어올 수 없었거든요. 살았다. 정말 살았어. 저는 중국 땅을 밟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어머니를 두고 온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도 함께요. 브로커는 저에게 마른 옷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축하해. 이제 자유야.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이제 시작이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도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한국으로 가는 길도 모두 험난할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북한에서는 벗어났으니까요. 더 이상 그 끔찍한 체제의 명령을 따를 필요도 없고 양심을 속이며 살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긴 여정이 시작된 거였죠. 해시태그 5장 목숨을 건 탈출. 2020년 2월 혹독한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탈출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브로커가 정해준 장소는 압록강 상류의 한적한 지점이었죠. 평양을 벗어나 국경지대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마지막 구간을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보이부에서 제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만약 잡히면 고문당하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속 장소 근처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오늘 밤 경비가 삼엄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 브로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그리고 내가 뛰라고 하면 무조건 뛰어. 압록 강변에 도착하자 저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어요. 강 건너편이 바로 중국이었죠.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 같았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자, 이제 강을 건너야 해. 얼음이 얇은 부분이 있으니 조심해서 따라와. 브로커가 앞서 걸어갔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 뒤를 따랐어요. 발밑에 얼음이 삐걱거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디 얼음이 깨지지 않기를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먼저 떠나갑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강 한복판쯤 왔을 때였어요. 거기서 갑자기 뒤에서 북한군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발각된 거였죠. 손전등 불빛이 저희를 향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탈북자다. 사격! 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제 등골에 찬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어요. 총알이 제 귀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고 계속 뛰었어요. 제발 죽지 말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브로커는 이미 중국 쪽 강변에 도착해 있었어요. 빨리 와. 더 늦으면 안 돼. 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면서 찬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는 계속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훈, 돌아와. 북한군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제 정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욱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달했을 때 저는 기진맥진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온몸이 땀과 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군들이 국경선에서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있었어요. 중국 땅까지는 넘어올 수 없었거든요. 살았다. 정말 살았어. 저는 중국 땅을 밟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어머니를 두고 온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도 함께요. 브로커는 저에게 마른 옷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축하해. 이제 자유야.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이제 시작이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도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한국으로 가는 길도 모두 험난할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북한에서는 벗어났으니까요. 더 이상 그 끔찍한 체제의 명령을 따를 필요도 없고 양심을 속이며 살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긴 여정이 시작된 거였죠.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건 2020년 12월이었어요.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 정착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보내려 할수록 제 마음속의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작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료들이 영훈 씨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좋지 않은데 라고 걱정할 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책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TV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서해안 일대에서 원인 불명의 환경오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이상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앵커의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화면에는 서해안 어촌 마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던 그 마을과 너무도 비슷한 풍경이었죠. 한 어부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물고기들이 계속 죽어서 떠올라요. 이상한 냄새도 나고 우리가 뭘 먹고 살라는 건지. 그 절망적인 목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하지만 저는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탈북자인 제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하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연락하는 순간 어머니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서해안 환경오염에 관한 모든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기사, TV 보도, 환경단체의 발표까지 모든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직접 방류한 핵폐기물이 이 모든 피해의 원인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내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곧 현실적인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만약 내가 북한 핵과학자였다고 밝히면 북한 공작원들이 나를 찾아낼 거야.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보복할 수 있어.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기계를 다루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다뤘던 그 위험한 물질들이 지금 바다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죠. 어느 날 탈북민 모임에 참석했을 때
한 선배 탈북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남한에 온 이유는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야.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아직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해.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른 탈북민은 계속했어요. 우리만 알고 있는 진실이 있잖아. 그걸 세상에 알리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저만 알고 있는 끔찍한 진실이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자문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지? 진실을 숨기고 도망치는 게 진정한 자유일까? 하지만 여전히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숨기고 살기엔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었어요. 김영훈,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언제까지 침묵할 거냐? 하지만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021년 봄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한 병원을 취재한 내용이었죠. 화면에는 10살 남짓한 어린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아이는 온몸에 붉은 발진이 생겨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갑자기 이런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아이 아버지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도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그만해야 해.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어. 제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제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고민했어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어. 새벽까지 고민한 끝에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기고 살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정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탈북민 김영훈입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 담당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어떤 정보인지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서해 핵폐기물 방류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관련된 일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였죠. 며칠 후 국정원 사무실에서 조사관과 마주 앉았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탄광 노동자가 아니에요. 조사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럼 정체가 뭡니까? 저는 영변 핵시설의 핵폐기물 처리 전문 연구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 거죠. 조사관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 저를 제거하려고 할까봐,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복할까봐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2019년 10월 받은 끔찍한 명령, 서해에 방류한 고농도 핵폐기물, 그리고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에게 일어난 비극까지. 조사관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안전도 걱정되는군요. 조사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거짓 정체성 뒤에 숨어 살 필요가 없어졌죠. 물론 여전히 위험은 존재했지만 진실을 말한 후의 해방감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컸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환경단체와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응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증언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해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북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는 것이라는 걸요. 숨어서 사는 삶은 결코 진짜 자유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저는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연락할 수 없는 현실이 여전히 가슴 아프죠. 하지만 제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함으로써 어머니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희망을 위한 용기를 선택했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향한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